네, 안녕하세요. 화용론 강의를 담당하게 된 구민정이라고 합니다.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할 때 아주 필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과목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화용론의 개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용론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화용론이 다루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본 후에요. 그 화용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용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용론이라는 프라그매티스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프락티코스라는 행동 아니면 행동의 조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용론은 왜 그게 작동하는지 사용의 원리, 언어 사용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맥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맥락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 작용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화용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방이 좀 덥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통사론에서는 방이 추워 덥다 형용사 서술어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맞는 문장이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의미론이라면 진짜 방이 덥네? 참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고요. 화용론에서 어떻게 되냐면 방이 덥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어컨을 켤까? 들은 사람이 청자가 에어컨 좀 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방이 좀 덥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에어컨을 켤까요? 라고 대답을 할까? 그냥 문장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뭔가의 의미가 있죠. 맥락이 있고 상황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진짜 덥구나 에어컨 뭔가 보고 있네 여러 가지 조건들로 그렇게 해석을 했구나 에어컨을 켜달라는구나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화용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용론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화용론이란 용어를 처음 쓴 거는 모리스입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이런 기호학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었는데요. 크게는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통사론이라는 거는 기호들, 문자면 문자고요. 기호들 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의미론은 기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대상, 지표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럼 화용론이란 뭐냐? 고런 기호 간, 기호와 지표 간이 아니라 기호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때, 기능을 할 때 나타나는 이런 심리적인 거, 사회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화용론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따라서 카르납에서는요. 이 세 가지 영역을 추상화된 정도에 따라서 순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추상적인 거, 아니면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통사론이고 그것이 가장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인 이 결과물이 있잖아요. 화용론에선 그래서 화용론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의미론이다. 그래서 의미론은 통사론이 입력, 자료가 되고요. 또 화용론, 직접 발화를 할 때는 그 의미적인 측면이 다 입력 자료가 돼서 화용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은요, 좀 이런 문법적인 연구가 좀 활발했을 때였는데요. 언어 분석 철학 내에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는 두 가지 학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상 언어 철학
철학파와 일상언어 철학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상언어 철학파의 유명한 학자들로는 프레게, 러셀, 몬테규. 그래서 뭐 몬테규 문법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일상언어 철학파에서는 오스틴, 크라이스, 스트로슨, 썰 등의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용론을 공부하시면 반드시 들어보게 되는 이름들이에요. 오스틴, 그라이스, 스트로슨, 썰, 뭐 반드시 들어보는 이름들이 일상언어 철학파에 다 있네요. 그러면 이상언어 철학파에서는요, 일단 인공언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된 언어들을 가지고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요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연언어에서도 있네, 아니면 요게 참이네 거짓이네 형식 의미론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참이네 이런 것을 따지는 학파였고요. 일상 언어 철학은 그런 이상적인 문장, 머릿속에서 생각되진 그런 문장이 아니라 자연 언어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이런 말 아니면 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게 문장다가 아니라 아니면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아니면 뭐 문장이 되지 않아요. 너는 뭐 넌 뭐 너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회화에서는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 언어를 강조를 둬서 아까 살펴보았던 뭐 오스틴이나 썰이나 그런 학자들이 화용론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을 보면 이때는 이제 촘스키가 생성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진행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였던 카츠나 로스, 레이코프 등은 이제 생성의미론이라는 것도 생성문법이 나오고 나서 생성의미론이 생긴 건데요. 뭐냐면 언어는 그렇게 문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는 더 의미가 더 우선한다라는 뭐 가치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게 중요하게 화용론에 아주 뭐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문법적인 현상보다는 의미가 더 먼저 생성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좀 관련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다음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는 호은, 필모어, 게즈다라는 언어학자들이 화용론적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뭐 언어학에서의 쓰레기통이 화용론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거는 우리 학문에서 화용론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하고 내용물을 정리하는 좀 중요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요 레빈슨이에요. 그래서 레빈슨이 이제 1983년에 화용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때야 비로소 화용론이 하나의 영역으로서 언어학의 한 영역으로서 체계가 잡힌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요, 뭐 이런 싱그라이스식 화용 이론도 있고요. 스퍼버의 뭐 윌슨의 적합성 이론이라든지 뭔가 레빈슨의 그런 정리, 종합, 체계적으로 종합된 그런 이론에서 하나씩 조금씩 더 나아간 작업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용론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용론의 영역은요, 지금까지 이제 화용론의 좀 학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유럽 쪽의 학파와 앵글로 아메리칸 학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앵글로 아메리칸 학파에서는 화용론을 어떻게 보냐면요, 언어 사용에 의존하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정합니다. 그래서 함축, 전제, 화행, 직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용론 책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소장의 제목으로 함축은 무엇이고, 전제는 무엇이고, 화행은 뭐고, 직시, 요런 용어들,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이것저것, 화용론의 범위를 넓게 본 게 아니라, 요런 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게 화용론이야. 라고 해서 아주 좁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인류 언어학, 응용 언어학, 심리 언어학 이런 변화에 따라서 언어가 바뀔 수 있어. 변인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라는 뭐 이런 것들은 달라. 언어는 언어 자체만 가지고 하는 그런 통사론과 동등하게 화용론도 언어학의 핵심 영역이야. 라고 보는 입장이 아메리칸 학파예요. 앵글로 아메리칸 학파. 그래서 아주 영역을
좁게 설정해요. 그래서 다시 뭐 쉽게 말하면 아까 함축이나 전제 이러한 주제들만 가지고서 연구하는 분야가 화용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대륙 학파에서는요. 넓게 봐요. 화용론도 뭐 어떤 변인 요인에 따라서 다 말하는 사용 원리가 뭐 사용 양상이 달라요. 사회 언어학도 사회 요인에 따라서 달라요. 심리도 어떤 심리에서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냥 언어라는 것은 변화돼서 나타난다. 라는 큰 입장이 있어요. 요기 때문에 화용론이 이거를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모든 면에 대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화용론의 영역을 아주 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언어학이나 담화분석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면 우리가 화용론의 영역을 아주 넓게 설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함축, 전제, 화행, 직시 뭐 이런 주된 요런 연구 과제들만 가지고 그것만 연구한다라고 하면 화용론의 영역이 아주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화용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용론의 필요성 하면서 언어학의 쓰레기통? 뭔가 관계없는 듯한 제목을 달아 놓았는데요. 아까도 잠깐 화용론적 쓰레기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전에 이제 언어학의 연구의 발달사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는요, 언어의 형식화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 단위를 어떻게 보죠? 우리가 발음 그냥 한 음절, 음소 이렇게 봐서 그것들의 뭐 관계라든지 특성 같은 거 연구하는 의문론이 있겠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다루는 형태론, 또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죠. 문장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통사론, 또 형태나 통사에 대한 그것들이 실제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의미론,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뭐 좀 규칙에 뭐 맞춘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기 뭔가 분류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설명은 굳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진짜 이렇게 버리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 영역에서는 이거는 뭐 지금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좀 미루어 놓은 논외로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화용론에서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용론을 연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있는 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영역이에요. 이렇게 인정받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화용론이 하나의 영역으로서 자리를 다 잡았죠. 이 문장을 보죠. 이거는 촘스키가 1957년에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문장을 알고 계시면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기 좋은 문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색깔 없는 녹색 생각은 분노하면서 잔다라고 하면서 촘스키가 이 문장을 왜 만들었냐면 통사론에서는요. 단어와 단어의 관계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뭔가 주어가 있고 얘가 단수? 그럼 단수 붙였네. 동사가 왔네. 부사는 뭐 마지막에 오는 게 맞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구조의 규칙에 맞게 뭐 형용사, 수식어는 뒤에 와. 이런 규칙에 다 맞아요. 명사, 이렇게 명사구가 맞게 이루어졌네. 맞아요. 규칙에 다 맞아서 문장을 만들었어? 그럼 통사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 문장을 쓰나요? 통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아주 문장이 전혀 될 수 없다. 어떻게 색깔 없는데 녹색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생각인데 녹색 생각이 색깔이 있나요? 또 생각이 잘 수 있나요? 근데 자는데 우리가 편하게 잔다, 불편하게 잔다, 뭐 뒤척이면서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분노하면서 자야? 뭐 이런 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같이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통사론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의미론에서는 문제가 돼라고 하면서 통사론의
초점이 뭐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이걸 볼게요. 우리가 오리가 메리에게 뛰어가서 그리고 가서 그녀를 핥았어요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뭐예요? 오리가 막 뛰어가서 메리를 핥았어요. 뭔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시간의 순서, 연속적으로 일어났어 라고 우리가 흔히는 인식을 하죠. 근데 통사론에서는 어떤 그런 거 진짜 참된 의미는 관심이 없습니다. 통사론에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거는 맞는 문장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up, the, duck, ran, to 뭐 이렇게 하면은 왜 틀린 문장이 되지? 왜 비문이 되지?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통사론이에요. 아니면은 여기에 메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녀인데 여기는 오리 주어가 있는데 여기는 주어가 없네. 왜 생략이 될 수 있지? 이럴 때는 생략해도 괜찮아. 무방해 라고 하는 게 통사론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어일 경우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리 자리에요. 뭐 케첩병이 와도 아까 색깔 없는 녹색 생각처럼 관계가 없는 거죠. 문장은 문법에 맞는 옳은 문장이에요. 의미론에서는 뭘 다루냐면요. 이렇게 동사 뛰어갔어요. 핥았어요. 이거는 생물 유정성이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사의 특성상 생물성 특징을 가진 거여야 된다. 그러니까 오리가 오면 문장이 되지만 케첩병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 올 수 없어. 걔는 의미가 완성되지가 않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리가 이렇게 핥을 수 있을까요? 오리도 못 핥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얘는 문장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자질로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의미론에서 형식 의미론은 문장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게 형식 의미론이에요. 그래서 형식 의미론이 명제의 진리치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명제를 보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뛰어갔어요. 또 달려갔어요. 핥았어요. 라는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의 명제가 있는데 우리가 형식 의미론에서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뛰어갔어요가 참이고 또 핥았어요 라는 게 두 가지가 참이에요. 그러면 요거 연결된 그리고로 연결된 이 문장도 참이에요. 뛰어가서 핥았어요 라는 문장도 반드시 참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반드시 참이라면 요 두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아까 뛰어가서 핥았어요가 참이면 핥아가서 뛰었어요. 핥았어요. 그리고 뛰었어요도 달려들었어요도 참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거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의 경우에 의미론 요런 P면 Q면 참이다. 이러한 거 설명으로는 우리가 왜 얘는 안 되고 우리는 일단은 먼저 달려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핥은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지를 의미론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용론에서는요. 핥고 뛰어갔다라는 게 그냥 논리 기호의 end가 그리고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 화용적인 원리야. 우리는 그냥 내가 말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말을 해 라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용론에 의해서만 그 원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화용 원리, 말할 때의 원리 중에 그냥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얘 핥은 후에가 아니라 뛰어간 후에 핥았어 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는 그 문장과는 다른 문장이야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 언어학적 미결정성 때문에 화용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는 어떤 좀 단어가 어려운데요. 뭐냐면 일단 어떤 문장이 발화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완성시켜주는 무언가의 다른 요소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장의 의미와 그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실제 전달하는
메시지 간에는 어떤 큰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와야지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너 말고 너 일어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너 말고 너 일어나. 이거는 그냥 의미론으로 뭐 맞아요, 틀려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문법적으로 맞아야지만 너가 누구지? 여기 사람은 몇 명일까요? 뭐 이런 건 알 수 없죠. 너 다 똑같은 형태니까 한 명? 예.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적어도 3명 이상의 사람 아니면 2명. 너 일어났어요? 너 말고 너. 3명 이상이 있겠네. 그러면서 또 어떤 걸 생각하죠? 이렇게 뭔가 지시할 것 같은, 예,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런 문장일 경우에, 이렇게 지시하는 것일 경우에 요게 없으면, 예, 너가 누구인지, 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표현된 거 플러스 언어 외적으로 이런 지시, 나의 몸짓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런 몸짓, 요런 거에 대해서는 통사에서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의미론에서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에 결정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의 나의 행동이거든요. 화자의 행동.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화용론에서만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볼게요. 나는 한 오래된 자전거가 땅바닥에 놓여 있는 걸 보았다. 체인은 녹이 슬어 있었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 있었다. 네,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오래된 자전거가 땅바닥에 있는 걸 보았다. 그 자전거에는 체인하고 타이어가 있었다. 라는 설명을 우리가 안 해도, 예, 설명을 안 해도 우린 알 수 있어요. 왜? 자전거는, 예, 이렇게 바퀴가 있고, 바퀴와 바퀴에 체인이 있어. 라는 거를 우리는 다 이미 현실 세계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략해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자전거에는 체인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히려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라고 기분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써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에 의존해서 굳이 쓰지 않는 것이죠. 경찰은 배를 찾고 있다. 예. 뭘 찾고 있을까요? 배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안 보면, 얘 지금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근데 상황을 지금 안 보면 그 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가 네, 지금 내가 중국을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탈 배가 어디지? 하면서 항구에서 막 이렇게 배들이 많은데 이렇게 찾고 있어요. 두리번. 그러면 이 배는 타고 갈 교통수단으로서의 배를 의미하죠. 그런데 뭔가 경찰이가 냉장고를 막 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배는 먹는 배를 뜻하게 되죠. 설마 내 배가 여기가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런 경찰은 요런 동의어 같은 경우, 동의어가 아니라 동음, 이의어 이 경우 어때요? 요 상황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볼까요? 저 어제 시청광장에 갔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왜 갔어요? 무슨 일로 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어요. 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어제 시청광장에 갔어요. 라고 하면 예, 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같이 시청광장에서 같이 많은 사람이 같이 응원을 해서 정말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좋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뭐 통사로 의미론이라며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용론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걸 알고 있었죠? 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어때요? 시청광장이라는 곳은 모두가 모여서 월드컵 응원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청광장에 갔어요도 월드컵 경기 응원하러 갔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좋았겠어요 라고 반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문장만 보는 통사론이나 의미론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해석을 할 때, 발화된 것을 해석을 할 때요, 이런 문맥에 의존을 하고 현실 세계의 지식에 의존을 하고 추론을 해요. 광장이라는 곳은 응원하는 곳.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는 것은 응원하러 간 것.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언어 외적인 요소들에 의존해서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화용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학적 미결정성에 의해 야기된 그런 어떤 공백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의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서 화용론을 언어학의 한 분야, 영역으로서 인정되어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용론이란 학문이 왜 필요하냐? 그냥 다 이건 할 수 없어 이런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하게 대상이 분명하죠. 언어에 사용하는 표현된 것들의 의미, 사용되는 원리 이렇게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용론도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화용론이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화용론이 왜 필요한지, 화용론 아니면은 설명될 수 없는 여러 좀 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